3일째 갑니다. 오늘은 또 살짝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채연아 이거 읽을까 말까? 그거 읽어요. 왜? 그거 아닌 건 근데 4개나 맞는 내용이니까 요런 건 읽어줘야겠죠. 그럼 1번부터 읽으면 되겠죠? No. 왜냐면 2, 3, 4번부터 보고 1번 읽고 갈 겁니다. 이런 게 센스입니다. A 발탕이니까 나중에 A 풀 때 풀면 되고 윗글에서 언급된 흉의 관점 나오면 풀면 되고 대충 머릿속에서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넣어야 되는 거야. 보기에 사례를 통해서 흉을 가니까 내가 사례는 읽으라 했어요? 읽지 말라 했어요? 읽지 말라 했죠? 넘어가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1번 왜 1, 2, 3, 4번을 읽느냐? 1, 2, 3, 4번을 읽으면서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 것이다 예측하고 문제를 읽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데카르트. 이성을 중시, 진리. 전통적인 진리관, 뭐예요? 불가능. 전통적인 진리관에 따르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건 불가능. 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뭐예요? 감각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중시. 흉이라는 사람은 합리론에는 반기를 들고 새로운 철학 이론 구축. 흉은 인상을 갖지 않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 제가 인문제재를 굉장히 잘 풀거든요. 그 이유가 솔직하게 말해서 인문학, 데카르트, 흉 그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잘 알아요. 근데 제가 과학 제재를 진짜 못 풀어요. 왜? 과학적 지식이 없어요. 우주 나오면 막 대가리가 아파요. 그 말은 국어는 뭐다? 비문학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거 분석하면서 내용을 머릿속에 넣고 정리하면 어떨까? 굉장한 무기가 되겠죠. 공부해야 돼요. 배경지식 넓혀야 됩니다. 배경지식 얕은 사람은 공부 못합니다. 하나도 모르는데 완전 이런 거 보면 막 머리가 찌내리고 경험론이 뭔지 흉이 뭔지 내용을 읽는데 이거는 읽는 건지 뭔 말인지 1도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읽어요? 국어인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배경지식은 있어줘야 됩니다. 갑시다. 18세기 경험론의 대표론자인 흉이 중요하죠. 모든 지식은 경험에서 나온다. 포인트는 경험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성을 중심으로 진리를 탐구하던 데카르트의 합리론을 비판. 별표 3개. 흉의 특징이 나왔죠. 흉은 뭘 중시? 경험 중시. 이성을 중시하던 데카르트 비판. 그래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철학 이론 구축 하면서 여러분들 아까 읽었던 문제 하나 기억나나요? 이게 기억나야 돼요. 데카르트의 합리론의 반기를 들고 새로운 철학 이론 구축. 이게 딱 머릿속에 연습이 돼야 됩니다. 1번도. 오, 좋아요. 데카르트는 이성을 중시하는 관점에서 진리도 좋죠. 1번도 달려가는 겁니다. 개꿀. 네? 근데 이거 그거 비문학 네? 이거 비문학 있어요. 예, 채은이 책은 어디가 있을까? 그럼 이제 와서 얘기할 수 있죠. 볼 수 있죠. 괜찮아요. 여기서 내가 한두 번도 아니고라는 말을 붙이면 또 삐져서 아니 슬플 거죠. 찾아주세요. 우리 채연이 말 조심해야 돼요. 방금 여기서 내가 혼내야 되는데 여기서 말을 이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붙이면 이제 내가 이제 공격 당해야 되는 거. 내가 가해자 피해. 아 미안해 채연아 또 이런 말 했다고. 아니요? 아니에요? 네. 네 죄송해요. 내가 왜 죄송하지? 어이씨 내가 채연이 뭐뭐 하면 내가 죄송해요. 미안해요. 자 갑시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험만을 중시한 나머지 근데 단점이 있죠. 흉의 단점. 너무 경험만 중시한 나머지 뭐다? 과학적 탐구 방식 진리를 인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이른다. 다 비판해버리는 거야. 결과 흉은 서양 근대 철학자에서 보세요. 뭐예요? 모든 걸 다 비판하니까 극단적인 회의주의자죠. 채연아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랑 살 수 있어요? 아니 못 살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부터 채연이는 흉을 깝니다. 흉이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인데 이 엄청난 사람을 까기 시작하네. 흉을 왜 까? 흉 좋은 사람인데. 네. 흉은 지식의 근원을 경험으로 보고 뭐라고 한다? 다시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뭔 말인지 볼까? 나도 여기까지 보면 몰라요. 인상이라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이에요. 인상이라는 건 오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각이나 감정이고, 왜냐면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했으니까 관념은 표시예요. 그 인상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 관념이에요. 두 개를 구분해야죠. 여기서 구분했다 했으니까 표시해놓고 따로따로. 가령 혀로 소금의 짠맛. 잘 보세요. 이게 쓰잘데기가 없었다면 굳이 예시까지 들었을까? 이 문장을 주고 예시를 준다는 건, for example을 준다는 건 뭐예요? 중요한 문장이니까 예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인상과 관념에 대한 관련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봅시다. 이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혀로 소금의 짠맛을 느끼는 것은 뭐라고? 인상이래요. 왜 인상은? 오감이 뭐예요? 혀죠. 오감이 혀고, 거기서 감각이나 감정이 바로 뭐예요? 짠맛이죠. 그리고 뭐예요?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뭐라 했죠? 관념이랬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짠맛을 떠올리는 게 관념이죠. 예시가 너무 좋고. 근데 또 나눠요. 표시해야죠. 이번엔 인상을 또 나누네. 우리가 인상이 오감으로 얻을 수 있는 감각인데 또 그 인상이 단순한 게 있고 복합적인 게 있어요. 단순 인상은 단이란 감각, 한 개의 감각을 얻는 걸 당연히 단이라고 하고, 복합은 여러 개겠죠. 보세요. 여러 개들이 결합한 게 복합이겠죠. 중요하지 않죠. 당연한 말이, 단순은 한 개, 복합은 여러 개. 따라서 짜다는 단순 인상, 짜다는 단순. 근데 그리고 있죠. 그리고 짜면서 희다, 두 개를 줬죠. 이게 뭐예요? 짜면서 짜다와 희다가 결합되면 복합 인상. 또 인상을 어떻게 하면, 인상을 떠올리면 관념이라 했죠. 그래서 단순 인상을 형성하면 단순 관념, 복합 인상을 통해서 형성하면 복합 관념. 여기까지 표시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휴메의 주장이 나오죠. 결국 여기서는 하고 싶은 말, 휴메의 주장, 따라 주제, 휴문. 여기서 주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단순 인상이 없으면 단순 관념이 없다. 단순 인상이 없으면 단순 관념도 없는 거예요. 인상이 있어야 관념이 있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황금 소금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서, 현실에 안 존재해서 뭐고? 복합 인상이 없는데, 복합 인상은 없어요. 왜냐면 현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복합 인상은 없어요. 근데 황금과 소금을 각각의 인상은 존재하죠.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 복합 관념이 존재할 수 있다. 별표 123만 개. 뭘까요? 포인트는 이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국어는요, 여기서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 출제자의 의도를 잘 봐야 돼. 여기서 이해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알아야 돼. 뭐냐면 문제를 푸는데 포인트는 단순 인상이 없으면 단순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가 일단 메인인데, 중요한 건 그런 대로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황금 소금은 뭐라고 했어? 현실에 없어서 복합 인상은 없지만이에요. 원래는 뭐예요? 복합 인상이 없어도, 원래 아까 뭐라고 돼 있어? 인상이 없으면 관념도 존재하지 않아야 되는데, 복합 인상은 없어도 뭐는 있어도 돼? 복합 관념은 있는 거야. 근데 뭐는 단순 인상은, 단순한 건 없으면 단순 관념도 있어 없어? 없다. 이게 머릿속으로 도표가 정리될 줄 알아야 돼요. 단순은 없으면 단순 관념도 없어. 근데 복합은 인상이 없어도 관념은 존재한다가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예요. 내용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황금 소금의 뭐가 그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 인상이 없으면 단순 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데 복합 인상은 없어도 복합 관념은 존재할 수 있다가 우리가 이걸 정리할 줄 아냐가 포인트예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냐가 아니라. 그래서 따라서 결론 내리죠. 또 똑같은 한 번 더 말하죠. 복합 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 주제 문장을 두 개로 찾으라고 하면 요 두 개입니다. 뭐 단순 인상이 없으면 단순 관념이 존재하지 않지만 복합 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더라도 존재할 수 있다가 이 문장의 주제입니다. 이 문단에. 근데 또 하고 싶은 말 또 나오죠. 하지만 휴문, 황금 소금처럼 인상 없는 관념이, 중요한 거는 인상이 없어도 뭐랬죠 방금? 복합은 인상이 없어도 관념은 있다 했죠. 근데 인상 없는 관념이 과학적 지식은 될 수 없다. 또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이 문단은 다 중요한 거예요. 포인트는 단순 인상이 없으면 단순 관념도 존재하지 않고 복합관념은 복합 인상이 없어도 존재할 수 있는데 인상 없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은 될 수 없다. 찾아놓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풀기만 하면 돼요. 표시 다 해놔야 됩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이제 휴문 과학적 탐구 방식으로부터 인과관계도 뭐예요? 지금 아까 휴이 뭐였어요? 극단적인 회의론자라 했죠. 그래서 인상 없는 관념도 지식될 수 없다고 깠고 또 뭐도 깐다 이제? 인과관계도 비판적 태도 또 까는 거야. 얘는 다 까는 거야.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뭐예요? 인접한 두 사건을 반복해서 발생할 때 갖는 관계자의 습관적인 기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즉, 감옥에 대해 배 떨어진다는 속담은 의미하는 것처럼 인과관계는 필연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하고 싶은 말은 인과관계는 필연적인 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비판적인 태도. 까마귀가 날아오는 사건과 배가 떨어지는 사건은 관찰할 수 있지만 까마귀가 날아오는 사건이 배가 떨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했다는 생각을 추측일 뿐 두 사건의 인과관계에서 관찰할 수 없다. 인과관계를 또 관찰할 수 없다. 결국 인과관계란 시공간적으로 인접한 두 사건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나 불가함으로 이런 방법 속에서 얻는 과학적 지식은 필연적 생각이라는 생각을 더 힘들어하였다.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비판적. 인과관계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 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함으로. 필연적이지 적합하지 않다. 하고 싶은 말 휴문 뭐예요? 인과관계를 비판. 왜? 주관적 판단에 불과함으로. 왜 국어가 얼마나 아트하냐면 보세요. 첫 문단에는 그럴듯했고 두 번째 문단에서 엄청 어렵게 내용을 주니까 세 번째 문단은 어떻게 해요? 심플하죠. 다 어려우면 내용이 너무 어렵겠죠. 완급 조절을 해준다는 거예요. 또한 휴문 진리를 알 수 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또 진리는 알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태도를 하면서 잠깐만요. 보기 좀 날릴까요? 휴문 지식 탐구 과정에서 감각, 경험 중요시하겠죠. B 앞에서 뭐라 했어요? 인상을 갖지 않는 관념은 과학적 지식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했죠. 몇 번 남았는데? 2번. 2번은 왜 틀렸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2번 틀린 이유. 저를 봐야죠. 네? 2번 왜 틀렸는데요? 2번 틀린 이유? 아직 안 나왔어요. 볼게요. 왜냐면 이제 전통적인 진리가 나오길래 전통적인 진리관에서는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진리라고 본다예요. 하지만 또 흉이 중요하죠. 전통적 진리관은 진술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할 때 진리가 된다 했죠. 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적 진리관에 따르면 진리 여부를 판단하는 건 가능하죠. 어떻게 될 때? 전통적 진리관에서는 어떨 때? 내용과 사실이 일치할 때 진리 가능. 다음 몇 번? 2번. 근데 왜 답을 2번을 이거 넣었을까? 휴문 전통적 진리관이 아니라 휴미 뭘 또 깐 거야? 진술 내용과 사실이 일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똑같기 때문이에요.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소금이 짜야 되는데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소금이 짠지는 알 수가 없대요. 실제 소금이 짠지 알 수 없대요. 그러므로 소금이 짜다라는 진술은 내 입에서 소금이 짜게 느껴진다라는 진술에 불과하다라는 거야. 표시만 해놓으면 돼요. 이거에 대해서 소금은 짠데 실제 소금은 왜 짜지? 왜 안 짜지? 이렇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표시해놓고 찾으면 됩니다. 문제에서. 따라서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뭐다? 그것이 분명히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을 얻어도 또 진리인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가 또 휴면 입장입니다. 역시 극단적 회의주의자. 짱 좋네. 다 까는 거 개 좋아요. 이처럼 극단적인 회의주의자는 좋아하거든요. 뭐만 하면 까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재밌지. 저는 극단적 회의주의자는 아니에요. 휴문 경험론적 입장을 철저하게 고수한 나머지 과학적 지식조차도 회의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쉬운 거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지구가 왜 둥글지? 지구 안 둥글어. 이렇게 까는 거예요. 하지만 뭐예요? 그는 이성만을 중시했던 당시 철학적 기조에 이성만 중시했던 철학적 사조에 반기를 들고 경험을 중심으로 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를 새로운 방향성을 지시하거나 평가를 받는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의의라고 하죠.
넘어갈게요. 이제 문제를 스근하게 빨리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A를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 A와 기억. A를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 A는 여기 있네. 이제 A를 바탕으로 기억의 이유. 기억은 또 뭔데? 극단주의적인 회의주의자. 자, 이제 A를 통해서 왜 극단주의적인 회의주의자인지 봅시다. 왜 A를 통해서 극단적인 회의주의자인지 봅시다. 1번. 인상이 없는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서. 자, 표시 좀 합시다. 이거 일일이 계속 할 때마다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외웁시다. 인상이 없으면 진리가 아니라서. 이성만으로는 진리를 탐구할 수 없어서. 실제 세계가 끊임없이 변해서. 주관적 판단은 진리를 찾을 수 있어서. 경험을 통해서 뭐예요? 진리를 확인할 수 없어서. 포인트가 다 달라요. 뭐가 포인트가 다 다르냐면 인상 없다가 포인트인지 A에, 이성만으로인지, 실제 세계가 변한단지, 주관적 판단이 되는지,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는지 다 다른 내용이죠. 그럼 A의 포인트만 찾으면 되겠죠. A의 포인트가 뭔데요? 휴먼 진리를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왜? 뭐라고 돼 있어? 따라서 여기서 말했어요. 비록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 경험을 통해서 얻은 과학적 지식이라도 확인할 수 없다.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이라도 확인할 수 없다. 경험을 통해서 과학적 지식이라도 진리를 확인할 수 없다. 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죠. 찾기 게임입니다. 찾으면 됩니다. 심지어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therefore, so가 중요한데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어? 따라서라는 결론을 내줬죠. 더욱더 이러한 접속사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3번 가봅시다. 흉의 관점에서 보기를 위한데 흉은 뭐예요? 극단적인 회의주의자, 감각 경험을 중요한 여긴 사람. 사과의 맛이 달콤할 것 같아. 이 사과는 빨개. 매일 사과를 먹었더니 피부가 고와졌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흉의 관점만 보면 돼요. 사과를 보면서 달콤한 맛을 떠올리는 것 관념. 좋죠? 떠올리는 것 관념. B. 좋아요. 3번에 1번은 좋습니다. 2번. 사과를 보면서 빨개라고 느끼는 것. 사과를 보면서 빨개라는 것 복합 인상에 해당한다. 동건이 맞나요? 왜요? 단순 인상. 이유는? 그냥 응. 빨갛다고 보는 거니까. 빨개라는 하나죠. 네. 빨개라는 건 하나밖에 안 나왔죠. 그러니까 무슨 복합이 아니라 단순이겠죠. 복합이 아니라 뭡니까? 단순입니다. 너무 쉬운데 이거는. 채연아, 그러면 빨개라는 건 단순 이상인데 단순은 한 개잖아. 네. 그럼 이 단순은 뭘 나타내요? 이 빨개는 어떤 걸 나타내는데? 색깔. 그건 뭐예요? 단순. 네. 자, 단순이에요. 지금 색깔이죠. 네. 색이죠. 뭐예요? 아는 사람? 시각. 뭐라고 했어요? 앞에서? 뭘 느낀다고 했어? 인상이라는 건 뭐를 통해서? 오감. 5가지 감각이죠.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오감 중에서 뭐다? 시각입니다. 좋네. 자, 이것까지 바로바로 파악되면 더 좋고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그냥 혹시나 해봤어요. 한번 심심해서. 4번 가봅시다. 색은 시각입니다. 오감 중에서. 얘가 느끼는 걸 뭐라고 해요? 네. 느끼는 걸 뭐라고 해요? 감각 중에서. 그냥 느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피부로 느낀다. 그냥 느끼는 거. 피부로 느낀다? 촉각. 피부 느끼는 걸 촉각이라고 합니다. 다음 4번 가봅시다. 보기의 사례를 통해서 흉의 주장을 반박. 이제 우리 극단주의적인 회의주의를 반박한다. 그럼 보기의 사례는 태양아 누굴 나타낼까요? 오, 좋아요. 데카르트 주장입니다. 데카르트를 찾는 거예요. 데카르트는 무슨 론? 이성론, 합리론. 앞에서 이성주의자, 합리주의자 이렇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겁니다. 보기의 사례를 통해 흉의 주장을 반박할 때는 누구의 입장? 흉을 깐 거는 데카르트랑 흉이랑 정반대의 주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봐야 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무채색의 명도로 변화를 따라 나는 두 프로그램을 가정하자. 그러면 위에서 5번 빈칸에 들어가는 어떤 색일까요? 질문하였다. 5번 빈칸에 어떤 색일까요? 그 사람은 빈칸에 들어갈 색을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이 뭐예요? 경험이 있어 없어? 적어놔야지. 경험이 없지만 뭐를 비교해서 주변의 색과 비교해서 알아맞혔다. 일단 여기 포인트 아닙니까? 경험이 없어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계는 우리의 감각기관과 독립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독립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뭘 해야 돼?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독립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의존하다예요. 그럼 감각기관에 의존하는 건 누구예요? 휴메 주장이죠. 감각기관에 의존하는 건 휴메예요. 1번은 휴메 주장입니다. 감각기관은 뭐예요? 오감이죠. 오감에 의존한다. 휴메입니다.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은 단순관념. 아까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면 단순관념이 존재하면 돼? 안 돼? 흉은? 안 되죠? 근데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단순관념이 존재한다는 거 흉을 비판한 거죠. 답은 몇 번? 2번. 왜? 감각적으로 경험하지 않는 어디서 연결하냐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연결하세요. 근데 뭐예요? 뒤에 주변 색이 어떤 색인지 알아맞혔다는 건 단순관념을 색깔을 찾았다는 거죠. 당연히 보기에서도 찾아봐야 돼요. 앞에서 돌아가 보면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뭐라고 흉은 뭐라 했어? 단순 인상이 없으면 단순관념이 존재하지 않아야 돼. 그럼 단순 인상은 어떻게 형성되는데? 단순 인상은 뭐라고? 오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각인데 오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감각인데 오감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감각이 경험 안 되면 단순 인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단순관념이 존재할 수 없어야 되는 게 휴메인데 존재할 수 있다가 여기 보기에 있죠. 그러니까 휴메 주장을 반박했다. 완벽하죠. 답은 2번. 오늘 수업 깔끔하네요. 다음 우리도 넘어갑시다. 5번. 슬슬 수업이 빨라지죠? 점점 이제 스피드 있게 전개합니다. 5번 갑시다. 또 인문철학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문철학. 그 중에서도 제가 순자를 제일 좋아하는데 여기는 순자 내용입니다. 와우! 윗글의 논지 전개 방식 개꿀. 특정 대상 뭐예요? 새로운 관점. 그리고 내용을 구체화. 문제 제기 원인을 다양한 측면 논리적 분석. 특정 이론에 대한 비판을 검토. 이론에 대한 의의, 상반된 입장의 장단을 종합, 더 나은 결론 도출, 특정한 가사 설정, 구체적 사례 증명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핸드폰 왜 갔지? 자, 뒤에 것도 여러분들 한번 표시해 보세요. 여기 있어요. 자, 두 번째 6번. 이번에는 뭘 표시해야 돼요? A에 드러나는 뭐예요? 하늘에 대한 고대, 이건 표시해놔야지.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인식이 뭘까? A 풀 때 풉시다. 그 다음에 불구지천에 대한 설명이 나중에 나오겠죠? 나중에 불구지천이 뭡니까? 보기 윗글에는 순자가 나오고 보기는 맹자가 나오는데 서로 비교를 한다 했죠. 그럼 잘 적절한 것은 나중에 얘도 순자 내용이 아니니까 나중에 읽고 봅시다. 넘어갑시다. 읽을 게 없네요. 갑시다. 고대 중국인들은 인간이 행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은 그들이 신성하다고 생각하는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이 행하지 못한 불가능한 일. 근데 신성한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 인간이 불가능한 일이 신성한 하늘에 의해서 해결 가능. 하늘장. 그리하여 하늘은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하게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일을 책임받고 맡아서 처리하는 의미로까지 인식되었다. 그래서 하늘은 인간에게 의지를 심어줬죠. 그래서 복종하게 했죠.
거기가 뭐예요? 책임도 지고 맡아서 처리하죠. 하늘이 짱. 그 당시에 오늘 국어가 좀 더 잘 읽어져요. 그 당시에 하늘은 인간에게 행운과 불운을 가져다 수 있다는 힘이고 인간의 개별적 또는 공통적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하고 절대적인 존재라는 믿음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늘을 건선징악의 주체자로 보고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전체적인 발전까지도 그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믿음의 근거로 작용하였다. 계속 읽죠. 태양과 밑에서 시작. 에? 존나 빠르게 하려고 볼까? 원래 펀처럼 시작. 어디서부터요? 하지만 너무 잘 읽어지는데. 하지만 여기서 또 시작이에요. 다들 이제부터 한 3줄씩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아니 뭐 빠르게 읽어. 빠르게 읽기. 갑자기 해보고 싶었어요. 시작! 하지만 그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시대의 의문에 의해서 계속 수정될 수밖에 없었다. 채니! 다음 시작! 순자의 하늘에 대한 주장은 빨리. 끝까지 진행된 하늘의 누리와 어객이 부른 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열쇠를 끌고 넘어시킨 하나의 획기적인 습관으로 비약할 수 있다. 예은아 더 빨리! 순자는 하늘을 단지 자연현상으로 하나 보았다. 더! 그가 생각한 하늘은 별해와 달, 사계절, 추위와 더위, 바람 등의 모든 자연현상을 가리킨다. 동건아 시작! 따라서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병들게 할 수도 없고 재만 내릴 수도 없고 부자를 만들 수도 없고 기록을 줄 수도 없어. 규현이! 사람들의 지세와 난세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늘에 기대는 이일 뿐이다. 와우 좋았어요. 버스 조심해서 뭐였지? 나도 몰라요. 자 갑자기 해보고 싶었어요. 다음 그래서 뭐예요? 하늘은 뭐다? 복종하고 책임지고 인식됐는데 당시에 하늘은 인간에게 뭐예요? 하늘이 짱이에요 지금. 행운과 불운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 개별적 공통적 운명을 지배하는 신비적이고 절대적인 조들만의 민재 하늘이 짱. 이러한 하늘에 대한 인식은 결과적으로 하늘을 딱 대모 권성징악의 주제자로 보고 모든 새로운 왕조의 탄생과 전체적 번창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뭐예요? 하늘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주제는 하늘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됨. 하지만 이제 내용이 반전이 일어나겠죠? 이제 내용이 뒷바퀴타는 거라 해야 돼. 하지만 하늘에 대한 인식은 인간 지혜의 성숙과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대폭 수정. 하고 싶은 말은 하늘에 대한 인식은 대폭 수정. 드디어 순자가 등장합니다. 순자 객전언인데 봅시다. 하늘에 대한 주장은 그 당시까지 진행된 하늘의 논의와 엄격히 구분됐죠? 구분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거야. 그것을 매우 새롭게 변모시킨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 순자의 주장이 획기적인 사건이래. 어떤 사건인지 볼까? 순자는 빠밤 하늘은 단지 자연현상. 절대적인 거 아니야. 그냥 단지 자연현상 디스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늘이 객전은 완전 신이었는데 신이 아니라 뭐다? 그냥 단순히 자연현상이다라고 깐 거야. 그가 생각한 하늘은 별, 해와 달, 사계절, 추위와 더위, 바람 등 모든 자연현상을 가리키는 똑같은 말 표시 안 할게요. 따라서 하늘은 사람을 가난하게 만들 수도 없고 병들게 할 수도 없고 재앙도 내릴 수도 없고 부자도 안 되고 길흉화복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길흉화복은 길, 좋은 것과 흉, 악한 거를 뭐예요? 전화위복. 넘어갈게요. 한자 읽으려다가 실패. 사람들이 치세와 난세를 하늘과 연결시키는 것은 심리적으로 그냥 단지 심리적으로 뭐 할 뿐이다? 하늘에 기대는 것일 뿐이다. 난세, 치세 뭐라고 돼 있어? 잘 사들여서 태평한 세상이 치세. 난세는 전쟁과 사회의 무질서를 따르기로 얻은 어지러운 세상이 난세. 이거를 뭐예요? 하늘과 연결시키는 건 단지 그냥 기대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야. 치세든 난세든 원인은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늘과는 무관하다. 순자의 주장은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 하늘에게는 무관하다가 주제예요. 사람이 받게 될 재앙과 복의 원인도 모두 자신에게 있을 뿐 사람에게 있을 뿐 하늘에 있지 않다. 불변의 질서는 하늘이 안 들고 있다라는 거죠. 하늘은 그 자체의 운행 법칙을 따로 갖고 있어. 인간의 길과도 다르고 천체의 운행은 불변의 정규 궤도에 따른다. 하늘은 뭐예요? 인간의 길과 달라요. 하늘과 인간은 다르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나름대로 길이 있어서 사계절은 말없이 그냥 단지 뭐예요? 주기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고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아무 때나 일어나고 개이한 별이 출현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은 항상 벌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늘이 이상현상을 드러내 무슨 뭐예요? 길흉을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예지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데 또 하고 싶은 말 하늘은 아무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를 만들어낼 뿐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들이 이야기를 만들어낼 뿐 그래서 순자는 뭐래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라고 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도록 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게 순자가 말하는 불구지천은 뭐다? 하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단지 이야기를 지어낼 뿐이다가 뭐예요? 불구지천이라는 거죠. 불구지천을 한 번 더 설명하네. 이거까지 다 읽고 문제를 봅시다. 불구지천. 순자가 말하는 불구지천의 뜻은 자연현상. 또 자연현상이에요. 하늘이 아니라 하늘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그걸 알아야겠다. 정리는 종교적 사유를 비판. 하늘이 의지가 있다는 걸 뭐? 비판하지. 하늘은 의지가 없다. 단순한 자연현상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의지를 알려고 힘을 쏟을 필요가 없다. 사람들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오직 여기서 또 하고 싶은 말 뭐예요? 인간 사회에서 스스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 즉 재앙이 닥치면 공포에 떨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생기면 기도할 게 아니라 뭐예요? 적극적인 행위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방파제 설치하고 뭐예요? 또는 가가지고 적극적으로 이겨내야지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순자는 또 어디 있어? 결국 하늘에 있고 맨날 하는 말 하늘에 있고 있지 않고 사람에 있다. 특히 인간 사회의 정치야말로 정치가 바로 순자가 중점을 두는 문제. 정치가 중요한 거야. 순자는 하늘은 만물을 낳을 수 있지만 만물을 변별할 수 없다. 구별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이는 인간도 만물의 하나로 하늘이 낳은 존재나 하늘은 인간을 낳았을 뿐 인간을 다스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하고 싶은 말 하늘은 결국 뭐? 인간을 다스리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하늘은 뭐예요? 혈기나 욕구를 지닌 존재도 아니고 그저 그냥 자연일 뿐이다. 하고 싶은 말 다 똑같네. 그냥 자연일 뿐이다 라고 졸라 말하고 싶네요. 5번 특정 대상을 뭐예요? 새로운 관점을 제시. 특정 대상은 누군데요? 하늘. 하늘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 제시했어요? 네, 뭐라고 제시했어요? 자연 현상이라고 제시했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다음 몇 번? 1번. 오, 쉽네. 5번에 1번. 넘어갈게요. 6번. A에 드러나는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 A 볼까요? A는 뭐라 했는데? 하늘이 짱, 하늘이 절대적. 하늘이 뭐예요? 의지를 갖고 있다죠. 하늘이 짱, 하늘이 절대적, 하늘이 의지를 갖고 있다. 인간에게 자신의 의지를 심어 좋고 인간이 두려움을 갖고 복종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였다. A. 너무 좋죠. 하늘에 대한 고대 중국인의 관점 너무 좋죠. 2번. 인간 왕조의 탄생이나 정치적 변천과는 무관한 존재는 누군데? 고대인이 아니라 누구예요? 순자. 답 2번. 너무 쉽네. 7번 넘어갈게요. 불구지천에 대해서 적절한 것은 자, 불구지천은 아까 전에 뜻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불구지천 앞에서 한 번 더. 불구지천은 뭐예요? 불구지천은 여기서 뭐예요? 자연현상. 여기서 심플하게 옆에서 다 적어놔야지. 불구지천에 해당하는 건 누구? 자연현상. 적어놔야지. 자연현상이라고 적어놓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1번. 재앙이 닥쳤을 때 하늘에 의지하지 말고 인간들의 의지 중시한다는 너무 좋고요. 자연현상이니까. 자연은 제 나름대로의 변화의 길이 있으며 자연은 제 나름대로 변화의 길이 있다. 앞에서 뭐라고 돼 있어? 어디 있었는데? 중간에 여기 어디 있지? 아, 여기 있다. 뭐예요?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제 나름대로의 길이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변화의 길이 있으면 인간의 길과 다르다. 찾아야지. 어디 있어? 인간의 길과 다르다. 대놓고 있죠? 니은도 마찬가지고 니은은 대놓고 있어요. 물론 기읍도 대놓고 있었고요. 치세의 난세. 치세와 난세의 원인을 권성징악의 주제자인 하늘에서 찾는다? 앞에서 뭐라 했어? 권성징악의 주제자 아까 표시했는데 치세와 난세 이건 누구예요? 하늘을 권성징악의 주제자로 보고 뭐예요? 이건 누군데요? 앞에 나왔던 고대 중국인이지 순자가 아니죠? 순자의 주장이 아니니까 디귿은 틀렸네요. 얘는 지금 순자의 주장을 펼쳐야 되는데 디귿은 정반대. 하늘에서 찾는 건 뭐예요? 순자가 아니에요. 하늘의 의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 앞에서 나왔는데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찾으면 돼요.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 여기서 종교 있었는데 네, 여기 있네. 하늘에 무슨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알아낸다고 덤비는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 종교적 사유의 접근을 비판.
8. 그 다음에 다음. 그래서 답은 몇 번인데요? 기읍, 리을, 리을이니까 답은 4번. 자, 이번에는 이제 순자 내용을 알겠죠? 뭐다? 하늘은 자연현상이다. 적어놔야 돼요. 하늘은 뭐다? 자연현상이다라는 주장과 보기의 맹자의 견해를 비교해야 돼요. 맹자 봅시다. 하늘이 일륜의 근원이면 일륜은 하늘의 덕성이 발현된 것으로 하늘이란 존재는 도덕적으로 의의를 가진다. 와우! 하늘은 도덕적으로 의의를 가진다. 찍이네. 따라서 사람이 하늘의 덕성을 받아 사람은 하늘의 덕성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덕성으로 삼고 이를 통해서 노력하고 수양해서 실현해 나가면 사람의 덕성과 하늘의 덕성이 통하게 된다. 예은아, 순자와 맹자는 같은 팀이에요? 반대 팀이에요? 반대. 오, 반대 팀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거를 비교해야 됩니다. 순자와 맹자는 정반대입니다. 그럼 답은 반대되는 걸 찾아야겠죠. 1번. 순자는 맹자와 달리, 여기까지 좋아요. 순자는 맹자와 달리 하늘은 인간에 내재하는 가장 본질적인 근원, 하늘은 자연현상. 본질적인 근원이 아니죠. 자연현상이라서 틀렸어요. 누구다? 순자는 맹자와 달리가 아니라 맹자는 순자와 달리라면 맞겠죠. 1번 틀렸다. 2번. 순자는 맹자와 달리 여기까지 좋고 순자의 주장인지 볼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부는 것은 하나의 도덕적 의지 B. 뭐다? 자연현상인데 도덕적 의지라니요. 순자는 주어가 누구예요? 지금 전부 다 순자는 순자는인데 1번, 2번은 순자의 주장이 아니에요. 3번. 또 맹자는 이제 맹자는 뭐예요? 하늘이 짱. 순자와 달리 하늘이 인간의 도덕 근거로서 의미를 지닌다. 뭐라고 돼 있어? 하늘의 덕성을 받아야 자신의 덕성으로 삼고 노력해서 수양해서 사람의 덕성이 하늘의 덕성이 된다. 하늘은 인간의 도덕의 근거가 된다. 왜? 하늘의 덕성을 받아야 되니까. 다음 몇 번? 3번. 와, 이제 점점 빨라지죠? 스피드 있고 좋죠? 기분 좋고 막 스근하죠? 갑니다.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좀 빨라져도 되잖아. 네, 너무 빠른가? 괜찮아요? 네, 앞으로 더 빨라질 겁니다. 제가 이제 미친 속도를 낼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이 계속 똑같잖아. 이제는 기술, 상반된, 철학이론, 절충. 절충이 뭐예요? 예은아? 뭔데요? 예은아, 채연아 뭔데요? 네. 절충이요.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럼 동관이. 잘 모르겠어요. 어이, 알면서 모르는 척. 태양이. 합치는 거. 예를 들면, 채은이는 착하다. 이 예시가 될지 모르겠네. 채은이는 나쁘다. 절충하면 채은이는 착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착하고 어떨 때는 나빠서 얘는 알 수 없는 애다. 중간에 두 개의 반대되는 상반된 주장을 하나로 뭐예요? 합쳤죠. 그래서 그거를 얘 일부도 인식하고 얘 일부도 서로 맞아떨어서 두 개를 적절하게 조화시켰다. 이게 절충입니다. 네이버에 정확한 뜻을 검색하세요. 내가 아는 절충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학적 이론들을 두 개를 뭐예요? 적당하게 둘이서 이렇게 융합해서 간다는 태양의 주장이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기술에 대한 철학적 쟁점을 문답 방식으로 설명. 기술에 대한 유사한 개념들을 하나의 이론으로 통합. 절충이랑 통합은 달라요. 통합은 합치는 거야. 채은이는 똑똑하고 채은이는 예쁘다를 해서 이걸 합하면 채은이는 똑똑하고 예쁜 여자 누구 있죠? 아이유. 채은이는 아이유다. 이 아이유는 똑똑하고 예쁨을 합친 통합이에요. 이거는 채은이는 아이유다. 통합이고 여기서는 채은이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절충하면 물음표가 됐죠. 이게 절충이고 통합이랑 절충은 다른 뜻입니다. 그다음 기술에 대한 관점을 통시적으로 소개한 뒤 한 입장을 고찰하고 있다. 통시적 뜻 아는 사람? 동아 공부를 해야지. 핸드폰을 그렇게 쓰근하게 보면 내가 모를 줄 알았죠. 시계를 봤어요? 네. 오, 기절죠. 저는 그런 거 다 본답니다. 통시적이 뭐예요? 동건아? 통시적 아는 사람? 보세요. 이 통시적이라는 뜻을 모르면 4번은 어떻게 풀 거예요? 책은 알아요? 아니요. 통시적은 뭐예요? 기술에 대한 관점들을 통시적은 이렇게 길고 크게 통시적 관점은 크게 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항상 저는 예시를 좋아해서 우리가 통시적으로 본다는 건 우리나라를 통시적으로 보면
고구려부터 시작해서 고려, 조선, 그러면서 대한민국까지 임시정부 돼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를 뭐예요? 옛날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거대하게 본다가 통시적이라는 단어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설명하고도 혹시나 이해가 안 돼서 아우 이쁘구만. 통시적. 통시적 관점. 자, 통시적 관점은 어떤 내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관점. 방금 말했듯이 고려, 뭐예요? 조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하는 게 적어놓으세요. 통시적 관점은 제가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 예시를 들은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하는 관점이 통시적 관점이에요. 그리고 통시적 관점의 반대말은 공시적 관점인데 공시적 관점은 시간의 흐름 없이 뭐요?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중심 내용을 서술하는 관점이에요. 네, 그래서 공시적과 통시적이 있어요. 통시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했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뭐예요? 고구려, 고려, 조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역사를 말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시적이라면 공시적인 관점은 시간의 흐름 없이 내용인 거야. 내용에 따라서 서술하는 관점이 뭐예요? 공시적이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휘를 늘리면서 다음 문제로 가봅시다. 9번, 5번 뭐예요? 다양한 주장을 설명한 후 근거를 들어서 각각을 비판 때린다. 우리 갑시다. A 나올 때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에서 리을 나올 때 풀어봅시다. 그 다음에 하이데거가 나오고 보기 도나이디가 나오네. 그럼 나중에 풀어봅시다. 읽고 풀어야겠네. 문제가 개 짧죠? 자, 짧으니까 빨리 읽어야 될까요? 천천히 읽어야 될까요? 당연히 천천히가 센스입니다. 중요한 거 표시 다 해야 됩니다. 짧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기술이라는 용어는 왜요? 테크네에서, 테크닉이죠? 테크네에서 유래했고 플라톤은 우리 플라톤 기억 소크라테스의 영향을 받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영향. 사물의 본질을 밝혀내는 정신적인 활동을 에피스테메. 야, 이름 예쁘네. 사물의 본질을 밝혀내는 정신적 활동을 에피스테메. 삶의 가치를 달성하는 필요한 도구 생산은 뭐예요? 실용적인 활동은 뭐예요? 테크네. 두 개네. S. 에피스테메. 그 다음에 테크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또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엔 동의. 여기 동의했는데 또 누구는 동의하지 않았어? 플라톤과 달리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뭐예요? 기술, 플라톤의 기술은 동의했지만 뭐예요? 정치, 법률 등은 어떤 이론도 지니지 않은 뭐예요? 신체적인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테크네에 속한다고 보았다. 뭐라 했어? 뭐는 플라톤이 뭐라고? as epistemera 테크네를 구분하는 건 동의했지만 플라톤과 달리 정치, 법률 등은 소재는 뭐예요? 표시해놔야죠. 동의했어. 동의 안 한 게 아니야. 근데 정치, 법률은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있다? 테크네. 정치, 법률은 뭐? 테크네. 이러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삶의 정신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인 가치를 중시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부정적으로 간주. 누구? 그리스. 고대 그리스들은 물질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기술을 부정적. 쓰기네. 하면서 기억 니은 풀고 가자. 기억 니은 기억 디귿이네. 와우. 기억 니은은 뭐라고 했어? 법률을 테크네로 구분하는 건 누구예요? 니은이죠. 맞나요? 니은 헷갈리는데 니은 맞나요? 네. 니은이 누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테크네. 이건 니은만 그렇죠. 플라톤과 달리라 했죠. 플라톤과 달리라 했기 때문에 뭐예요? 공통점이 아니에요. 플라톤과 니달리인데. 죄송해요. 안 돼요. 공통적인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막 니은 디귿도 필요하니까 풀 수가 없겠죠. 그럼 다시 넘어가자. 네. 그러나 기술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이제 그러나 했어요. 내용이 또 뒤집힙니다. 근데 초기 마키아벨리, 베이컨, 데카르트에 대해서 오케이. 이러한 사람들이 뭘 했다? 강한 비판을 시작했어요. 예컨대 우리 베이컨 등장.
베이컨은 인쇄술이나 화약 발명 등 기술이 정치적인 정복이나 철학적 논쟁보다도 훨씬 이롭다. 주제. 기술이 뭐다? 훨씬 이롭다. 누구보다? 논쟁보다. 뭐보다? 정복보다. 베이컨 주장 잘 봐야 됩니다. 철학이나 정복보다, 논쟁보다 훨씬 이로운 게 기술이다. 또한 독일의 철학자인 피테는 뭐였다? 기술이 인간을 자연의 강함으로부터. 왜? 기술이 인간을 해방. 개꿀이네. 그래서 기술을 통해서, 와우, 기술을 통해서 자연의 정복, 선. 앞에는 부정적이었다면 여기는 긍정적. 또 따다다다다다 또 하지만 또 뒤집혔어요. 또 뒤집어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기술이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을 바라본 또 새로운 철학적 관념이 등장. 뭘? 기술이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했어요. 이게 새로운 관점이에요. 기술이 인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AI죠. AI가 이제 인간의 뭐예요? 생존을 위협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는 인간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다 AI들이 일하게 될 거예요. 약사 다 없어져요. 약사 앞으로 없어질 직업입니다. 가장 높은 약사 없어질 직업이 약사입니다. 약을 제조하는 게 인간이 잘할까요? 기계가 잘할까요? 기계가 잘해서 약사들이 사라질 직업 중에 빠이빠이 든답니다. 물론 또 새로운 생존이 생기겠죠. 어쨌든 그렇답니다. 10세기에 이르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를 필두로 기술의 진정한 본질이 뭔지, 하이데거 사람 다 표시해야 됩니다. 기술의 진정한 본질이 무엇인지, 기술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와 의미를 가치를 지니는지, 존재적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에 대한 진지한 철학적 고민이 이제 스타트. 왜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 일단 또 별표. 하이데거는 기술을 도구. 기술은 인간들이 세계의 사물과 교섭하는 창구로서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비중립적인 존재. 중립적이지 않은 비중립적인 존재. 어떤 능력을 지녔어? 사물들의 존재 의미를 구성하는 능력을 지닌 게 기술이래요. 하이데거에 따르면 거대한 우주를 관측할 때 우리는 전파망원경과 같은 도구를 통해서 세계의 정보를 얻게 됨. 도구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됨. 그래서 이 도구가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에 대해서 의미가 달라짐. 도구가 개 중요하네. 어떻게 도구에 따라서 뭐예요?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진다. 도구가 짱이네. 하이데거는 도구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하이데거 문제는 꼭 나오겠네. 왜냐면 예시까지 나와요. 가령 맨눈으로 황급빛 보름달을 관찰할 경우, 천체 망원경으로 달의 운동을 관측하는 경우, 그리고 특수 기능의 전파 망원경으로 달을 구성하는 물질들의 성분을 관찰하는 경우, 이때 각각의 도구를 통해 드러나는 달의 존재 의미는 달라진다. 뭐에 따라서? 맨눈과 또 뭐에 따라서? 천체 망원경과 또 뭐를 따라서? 전파 망원경에 따라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도구를 따라서 달의 존재 의미가 달라진다. 그러면 이럴 때 맨눈 A, 그 다음에 천체 망원경 B, 전파 망원경 C라고 표시해 둡니다. 하도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이렇게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첫 번째 달은 A는, 즉 맨눈으로 보면 시적인 존재, 우리는 뭐예요? 보름달을 보면 시적인 존재가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뭐를 보면 B. 천체 망원경으로 보면 뭐를? 지구를 도는 위성. 여기는 시적인 존재. 그 다음 C. 하지만 뭐를? 세 번째 달은 C예요. 누구? 무슨 망원경? 전파 망원경은 특정한 광물질의 보고. 각각 다르죠? 이게 시험에 나오겠죠? 문제 나올 거예요. 이렇게 기술은 세계의 존재의 의미를, 세계의 존재론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가졌다. 하이데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왔죠. 주제는 하이데거랑 관련이 있겠죠. 이처럼 하이데거는 기술은 더 이상 인간과 세계에 중립적으로 작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중립적으로 적용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다. 비중립적인 존재, 객절 연결되죠. 비중립적인 존재. 중립적으로 적용되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며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왜곡시키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힘, 왜곡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기술은 더 이상 뭐라고?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도. 오, 기술이 개쩌네. 기술 능력장. 특정한 방식으로 압박하는 존재일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하네요.
우리는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9번부터 봅시다. 윗글의 내용의 전개 방식에 대해서 뭐다? 자, 한번 가봅시다. 처음에 기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기술을 뭐라고? 부정적. 처음에 기술을 부정적으로 보죠. 근데 그러나 하면서 기술을 뭐로 봤어요? 선. 이번에는 긍정적으로 봤죠. 근데 이제 기술에 대해서 어떤 관점? 이 부정도 아니고 선도 아니 뭐예요? 새로운 관점. 이 기술을 새로운 관점으로 본 게 바로 뭐로 보는 겁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보는 게 뭡니까? 도구. 하이데거의 도구. 부정적이다 아니면 선,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새로운 관점은 바로 뭐다? 도구다 라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9번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보기는 몇 번입니까? 이거 어떻게 맞췄어? 1, 2, 3으로 제꼈어요. 와우. 와우. 책이네. 자, 우리도 보기를 제낄 줄 알아야 됩니다. 봅시다. 기술에 대해서 상반된 철학적 이론을 절충 안 되죠. 왜? 절충은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합치거나 융합시켜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새로운 관점인 도구가 등장했죠. 새로운 관점이 등장해서 1번이 틀렸어요. 문답이 뭐예요, 예은아? 묻고다. 네, 묻고 답하고 없어요. 묻지도 않고 답하지도 않아요. 유사한 개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관점이 등장했어요. 다양한 주장을 설명하고가 아니라 새로운 주장을 하이데거 거를 굉장히 설명하지 각각 지금 주장 3개를 줬는데 여기에 뭐예요? 부정적인 입장, 선 입장, 하이데거 입장을 싹 다 3개 다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풀었대요. 동권장이. 그럼 동권장이 과연 통시적으로 소개했다는 건 아까 뭐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죠. 과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인지 한번 볼까요? 자, 봅시다. 처음에는 고대 그리스에서 출발을 합니다. 지울게요. 고대 그리스. 근데 이러한 관점은 어디로 갑니까? 근대 초기. 그러면서 또 뭐예요? 새로운 어디? 20세기. 와우. 통시적이 느껴지죠? 고대 그리스에서 근대 초기 20세기에 이르러 시제가 어떻게 됐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통시적이라는 말이 아주 잘 괜찮죠. 통시적이라는 단어를 모르면 풀 수가 없겠죠. 그 중에서 한 입장을 고찰하고 있다. 하이데거 입장이 여기서 얼마나 많이 나와요? 여기서 새로운 철학적 관점이 이만큼. 누구? 하이데거의 뭐예요? 도구론. 도구에 대한 입장을 뭐하고 있어? 얘가 고찰하고 있죠. 정답은 4번입니다. 보기를 제끼고 문제를 푸는 것도 굉장한 능력입니다. A의 내용과 가장 가까운 것은 우리는 A를 볼까? A는 뭔데? 새로운 철학적 관점은 도구 관점이겠죠? 도구 관점과 뭐예요? 가장 가까운 것은 인간의 손을 동일한 원리로 동작하는 기계로 대치. 기계로 대체하자는 걸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인간 이외의 동물은 기계. 신체는 스프링을 감는 기계이며 끊임없이 움직이고 도구를 만드는 동시에 자기도 만드는 존재고 인간에게 종속되었던 기술이 이제는 인간을 지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1, 2, 3, 4, 5번.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유를 대보세요. 왠지 표시해 놓으세요. 너무 다 잘 풀었네. A의 내용. 그래서 예은아, 채은아 미리미리 풀어놔야 돼. 4일차, 5일차 미리미리 다 풀어놔야 돼. 안 풀고 있으면 공부가 얼마 안 돼요. 왜? A에서 뭐라고 돼 있는데 새로운 철학적 관점에 있어서 윗글에서 내용이 뭐라고 돼 있어? 마지막에 여기서 뭐다? 이 하이데거는 인간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를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 때렸죠. 그게 어디에 있어? 인간에 종속되었던 이전의 기술이 이제는 뭐예요? 인간을 압박하는, 지배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새로운 관점이. 왜? 앞에서도 뭐라고 돼 있어? 도구가 뭔데? 뭐다?
뭐라고 돼 있어? 기술이 존재론적인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 했거든. 단순한 도구가 더 이상 아니고 뭐를 이제는 변형시키거나 왜곡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다음 11번 뭐라고 돼 있어? 우리 아까 기획만 풀어놓고 디귿이 있네. 디귿은 아까 누구였어요? 기획과 디귿은 기술을 통해서 자연 종목을 선으로 규정한 점에서 공통적이다. 기획과 디귿. 기획은 누구였는데요? 우리 플라톤과 디귿은 베이컨. 베이컨은 누구예요? 선이었지만 플라톤은 뭐였어요? 부정적이었죠. 베이컨은 플러스, 그 다음에 플라톤은 마이너스. 그 공통점이 없죠. 왜냐면 플러스와 마이너스니까. 선과 뭐예요? 부정적 두 개였어요. 그래서 2번은 공통적이지 않아요. 다음 3번 기획과 리을은 기술을 부정적으로 파악했다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기획은 여기 플라톤은 부정적 맞죠? 리을. 하이데거는 뭐예요? 부정적이에요? 네, 뭐라고 돼 있어? 마지막에 인간을 위한 게 아니라 뭐다? 인간을 압박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으니까 어떻다고 볼 수 있어요?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답은 몇 번? 3번입니다. 니은과 디귿은 정신을 기술보다 우위에 뒀다. 정신을 기술보다 우위에 뒀다. 맞나요? 정신을 기술보다 우위에 뒀다. 뭐예요? 정신을 기술보다 우위에 뒀다. 어디 있어요? 뭐예요? 기술이 뭐예요? 정신적인 가치보다 물질적인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이유로, 정신보다는 물질을 더 뭐예요? 중시한다는 이유로 부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정신을 뭐예요? 기술보다 우위에 뒀다는 게 아니라 방금 뭐라 했어? 니은에서 반대로 말했죠? 바로 넘어갈게요. 12번. 자, 윗글에 하이데거 A, 하이데거 A와 보기에 도나이디 B. 그러니까 하이데거 A는 어디 있죠? A는 A가 글이 없어요. 없어요? 와우. 하이데거. 아, 이걸 A라고 대문자 A라고 했네. 여기 보기에 쓰려고 했구나. 보기에 돈 아이디 B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돈 아이디는 기술이 나의 확장된 신체의 일부로 체현. 그래서 유사자. 오, 기술이 뭐예요? 유사한 자아가 된대요. 기술이 꼴 유사한 자아가 된대요. 그래서 이때 기술은 비중립적인 존재. 똑같죠? 아까 하이데거도 뭐예요? 하이데거랑 얘는 둘 다. 얘 둘이 공통점. 아까 비중립적인 존재가 계속 나왔었죠? 비중립적인 존재로 나와 공생적인 관계에 대해서 세계와 마주하게 된다. 예컨대 망원경 내기 나왔죠? 여기서 망원경으로 달을 관측할 때 달 표면에 대한 특정 시각 경험은 확장. 동시에 이번에도 뭐로 보고? 망원경으로 한번 보고 맨눈으로 바라보면 경험은 축소. 하나는 경험이 확장, 맨눈으로 보면 경험 축소. 망원경으로 보면 확장, 눈으로 보면 축소. 기술로 인해서 뭐예요? 나와 세계의 관계는 바뀌고 존재로부터 의미도 달라진다. 아까 똑같은 말이죠. 하이데거도 뭐라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는데? 기술이 뭐다? 존재 의미를 가지고 뭐다? 존재 의미를 가져서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 여기에서도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진다. 새롭다라는 거죠. 하이데거와 돈 아이디는 내용이 비슷하겠네요. A와 B 모두 기술을 비중립적인 존재로 본다. 괜찮죠? 하이데거도 비중립적인 존재, 얘도 비중립적인 존재. A와 B 모두 기술이 인간관계의 세계에서 변형시킬 수 있다. 의미가 달라진다. 변형할 수 있다 했죠. 앞에서 어디서? 여기서 뭐다? 변형할 수 있다. 여기 왜곡시키거나 변형할 수 있다. 또 여기서도 뭐예요? 뭐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나와 세계의 관계가 바뀔 수 있다가 변형할 수 있다. 2번. 하이데거와 달리 B는 뭐다? 기술이 확장된 신체의 일부. A에는 기술이 확장된 신체의 일부가 아니래요. 볼까요? A에서는 확장된 신체의 일부. 기술을 도구로 파악했는데 뭐라고 돼 있어? 뭐다? 교섭하는 창구라고 했죠. 근데
확장된 신체의 일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확장된 신체의 일부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래서 달리 좋다. 확장된 신체의 일부가 하이데거 쪽에서 있었으면 3번도 답이 됐을 수 있었을 텐데 3번에서는 참고로 없었어요. 다음 4번. B와 달리 A는 누구와 달리? 우리 도나이디와 달리 하이데거는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 일단 하이데거는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한다.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한다가 특정한 관점을 가진다. 맞아요. 근데 문제는 앞에서도 이것도 봐야죠. B와 달리죠. B와 달리인데 B는 뭔데요? B로 뭐가 돼 있는데요? 기술로 인해서 나와 세계의 관계가 바뀌고 존재론적 의미로 달라진다 했죠. 하이데거랑 얘는 똑같은 관점이에요. 여기서 뭐라 했어? 뭐예요? 기술은 존재론적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서 뭐다? 왜곡시키거나 변형해서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한다에 있어서 주장이 하이데거와 뭐예요? 도나이디의 주장은 같아요. 근데 B와 달리라고 했으므로 틀렸죠. 답은 4번. B도 뭐예요? B도 뭐다? 기술이 특정한 관점을 갖게 해요. 왜? 존재론적 의미가 달라지니까예요. B와 달리가 틀렸어. B도 A도 모두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갖게끔 압박한다는 거죠. 그래서 A는 기술을 인간을 압박하는 존재로 뭐예요? 보는 반면 이거네. 아니지. 여기서 기술이 비중립적인 존재로 이거는 이거예요. 여기 조금 디테일하게 가야 되네. 자, 여기서 얘는 비중립적인 존재를 강조하면서 얘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뭐다? 비중립적인 존재로서 어디 있었지? 뭐라 했지? 여기 있다. 비중립적인 존재로서 뭐라고 돼 있어? 중립적으로 도구가 아니라서 뭐다? 특정한 방식으로 보도록 압박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했는 반면 여기서는 뭐예요? 비중립적인 존재로서 나와 무슨 관계? 얘는 공생적인 관계야. 공생이 뭐예요? 공생한다. 같이 살아간다죠. 같이 생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B와 달리 A는 기술이 인간에게 특정한 관점을 보게 한다. 5번에서 A는 기술을 인간을 압박하는 존재지만 B는 기술과 인간을 공생적인 관계로 보고 있군. 그럼 4번, 5번이 이상하지 않나요? B와 달리가 맞지 않나요? B와 달리. 자, 4번에서 어떻게 틀렸을까요? A는 뭐라고? 기술을 압박하는 존재로 특정한 관점이고 A도 특정한 관점이 어떤 관점? 기술은 인간을 압박하는 존재로 보는 특정한 관점이고 B는 무슨 관점? 기술과 인간을 공생적인 관계로 보는 얘도 뭐예요? 똑같이 B도 뭐예요? 공생이라는 관계로 보는 특정한 관점이죠. 그래서 A와 B 모두 뭐다? 특정한 관점인데 특정한 관점이 달라요. A는 어떤 관점? 압박하는 관점. B는 무슨 관점? 공생하는 관점. 관점은 다르지만 특정한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기서는 뭐 압박하는 관점, 여기는 공생하는 관점이라서 특정적인 관점이 맞아요. 그래서 B와 달리가 틀리고 A, B 모두 특정한 관점을 가진다. 4번이 되는 겁니다. 12번에 4번까지 했습니다. 오늘 3일째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